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삶은 흐른다 입니다. 저자는 로랑스 드 빌레르이고요. 이분은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이시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20살에 만난 지혜가 평생을 먹여 살린다 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번역은 이주영님이시고요. 출판사는 피카이고 202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내린다. 바다를 보며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쁘지 않다는 걸 배운다. 바다에게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삶도 그러하다.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최근 인문학 분야에서 가장 핫한 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꼽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든 삶은 흐른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바쳐진 찬사 중에는 죽기 전에 만나야 할 단 하나의 철학이라는 아주 극찬도 있더군요. 그리고 유명한 시인이시자 수녀이신 이혜인님, 그리고 이대 석자 교수님이시죠. 최재천님, 이분도 최근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리고 서울대 윤대영 교수님 등 추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간되자마자 이 책은 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독서 열기를 고조시키는 아주 핫한 책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영상 제작 일정에 맞춰서 읽다 보니까 조금 서둘러서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차 한잔 옆에 두고 지그시 때론 눈을 감고 바다도 떠올려 보면서 명상하듯이 그렇게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읽을 때는 꼭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이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어떤 나의 인식의 지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뭔가 좀 이렇게 활짝 트인다고 해야 되나, 좀 확장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순간 이렇게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속에서 울컥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특이한 경험이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경험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다가 들려주는 지혜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바다,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바다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가득하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탐구 대상이다. 알듯 말듯.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항상 변하고 쉴 새 없이 일렁이는 파도는 손으로 잡을 수조차 없다.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 늘 움직이고 변화하기에 단조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길들일 수 없기에 그 누구도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바다가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다.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더불어 바다는 인생의 방향을 상징한다. 해군 제독이든 평범한 선원이든 바다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며 바다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의미를 들려준다.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바다에게서 인생 철학과 삶에 필요한 교훈, 조언을 끝도 없이 들을 수 있다. 쉬지 않고 늘 움직이는 바다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인생 여행을 떠올려 본다. 바다는 같은 모습인 적이 없다. 그런 바다를 통해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떠올린다. 바다에게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바다와 대양, 인위적인 라벨 거부하기, 이분법적 이미지는 덫이 될 수 있다. 바다가 조용해 보이니까 경계를 푸는 것이다. 바다가 편하고 포근하고 파란색이어서 수영장과 비슷할 것이라고 멋대로 오해한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에게 속고 바다를 믿는다. 하지만 바다는 변화의 신이다. 바다만큼 변화무쌍한 자연도 없다. 바다는 밝고 소리 없는 아침, 파도와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 오후로 항상 놀라움을 안겨준다. 특히 지중해의 폭풍우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분노에 차고 복수를 갈망하는 이가 감정을 표출하는 듯 갑자기 모습을 바꾼 바다를 보고 있으면 당장 어딘가로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바다는 때때로 우리의 예상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바다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바다는 여러 얼굴을 보이며 모든 해안선을 속여 유혹하고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언어를 모두 구사하여 우리를 홀린다. 산다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제법 오래 살아도 우리는 인생에 라벨을 붙이기가 어렵다. 누구에게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꿈 같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게 우리네 삶이다. 인생처럼 바다도 그 참모습을 알 수 없다. 바다는 기름 같은 존재인지 거품 같은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 바다와 대양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지녔을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걸어온 역사도 우리가 겪은 고통도 절대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 난파,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 이별이란 무언가를 잃는 것이다. 물질뿐 아니라 순수함, 자신감, 희망을 잃는 것도 포함된다. 친구를 잃고 직업을 잃고 사랑을 잃고 나의 의지와 신념까지도 잃는다. 이별은 항상 우리 자신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한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사소한 것들로 인해 나쁘게 평가받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한다. 바다가 선사하는 불행처럼 어떤 것도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그렇다면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주랭랑치는 것이다. 도망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이기도 하다. 바다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맞선다고 이길 수 있을까? 힘도 안 되면서 무턱대고 적과 맞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고 이번 싸움은 승산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배 위의 선원들은 안전장비가 잘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바다의 공격으로 위험해지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구조 램프나 밧줄 같은 것 말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분별력과 차가운 머리는 우리에게 귀중한 도움이 된다. 인생의 고난은 언제나 찾아온다. 그때 나의 생을 살리는 건 신중함의 기술이다. 신중함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소심한 마음도 아니다. 신중함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된다. 예측 불가능한 것 투성이어도 예측하는 능력.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 상황에서도 미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신중함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상황, 권력 구조, 주요 관련자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행동이란 앞을 잘 바라보는 항해와 같고 신중함의 중요성은 말하고 또 말해도 아깝지 않다. 상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 열정적인 상어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상어는 같은 바다를 2번 헤엄치지 않는데 관성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어를 보고 있으면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항상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게 하고 새로운 습관을 갖는 걸 방해하는 걸까? 우리도 상어처럼 살아보자. 상어처럼 살려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도덕과 양심에 따라 살며 이익의 법칙만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한다. 하지만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관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건 상어가 아가미로 호흡하는 것과 같다. 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만병통치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되는 지름길이다. 우리를 관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 감정 방식이 무엇인지 나열해보자. 변화를 내일 혹은 미래로 미루고 늘 변명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혼자 분노한다. 우리는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앞으로 가지 못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 쉬자. 우리의 습관적이고 폐쇄적인 행동들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일상을 살지 말자. 진짜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정신을 산산조각 내는 진짜 상어의 턱이다. 항해, 멀리 떠날 수 있는 용기.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무엇인가를 희망하기보다 하지 말자고 억제하는 삶을 살고 넓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용기 자체가 부족하다. 우리가 바다 생활을 하는 이들을 동경하는 이유다. 선원, 항해사, 소년선원, 해병대는 항해를 하되 허풍을 떨지도 않고 자랑을 하지도 않는다. 이들에게는 진짜 삶이 저 멀리 바다에 있을 뿐이다. 배가 곧 집이고 삶을 의지할 곳이다. 바다는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경계도 장애물도 없는 무한의 자유다.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이다. 실제로 먼 바다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구속과 의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서 자유로워질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프랑스어로 구속을 뜻하는 컨트란트는 꽉 재는 행위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에 꽉 쥐어 인내와 한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 바다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먼 바다에 나갔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하늘뿐이다. 그곳에 있으면 몸이 자유롭게 떠오른다. 선원들은 기본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넓은 바다로 나가면 육지에서의 답답한 삶과는 이별이다. 바다에서는 신들과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더 높은 것을 보며 더 폭넓은 목표를 세운다. 어디 그뿐인가? 하늘도 별도 달도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다. 더 많은 바람을 보고 만나며 대화할 수 있다. 이로써 거대한 것이 무엇인지 실감한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 나가면 가슴이 탁 트이고 아이디어도 무한대로 펼쳐지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더 먼 곳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된다.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 걱정, 짓누르는 목표, 부담되는 인간관계가 그렇다. 바다로 나가 위로 솟구치는 파도를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마음을 짓누르고 행동을 방해한 납덩어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강렬한 설렘을 주는 것에, 진실된 것에 주목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자.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넓은 바다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바다는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오아시스도 아니다. 누구도 발자국을 남기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 바다다. 침입도 전념도 허용하지 않는 신성한 영역. 바다는 우리에게 좁은 정원을 가꿀 바에는 차라리 거대한 무인도를 만들라고 초대장을 보낸다. 넓은 바다의 바람이 우리를 부른다. 이제 답답하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안겨줄 때다. 헤엄, 자아라는 부담과의 결별. 가벼움은 예술이다. 평소 우리는 수천 가지의 무게에 눌려 있다. 과거, 잃어버린 행복, 시련, 현재 이뤄야 할 것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라는 무게에 눌려 있다. 견디기 힘든 가장 무거운 것은 자아다. 자아가 무거운 이유는 지금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때문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만든 그것 말이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때문에 자아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정작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자아의 여러 이미지와 함께 살고 있다. 수영을 하면 이런 자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전체에 속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바다를 느끼는 것은 광활한 세계와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증명하기, 자랑하기, 타인을 무시하기, 포기하기 등 자아가 지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사르가소, 피해야 할 후회라는 덫. 지구의 모든 바다 중에서도 유난히 특별한 바다가 하나 있다. 바로
사르가소의 바다다. 사르가소의 바다가 독특하고 묘한 바다인 데는 이유가 있다. 해안도 바람도 파도도 없는 바다이기 때문이다. 겨우 바다의 행색만 갖추었을 뿐 넓고 큰 바다의 모습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사르가소의 바다는 움직임도 밀려오는 파도도 전혀 없는 해양 사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바람과 해안이 없는 사르가소의 바다처럼 에너지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 마치 바람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배처럼 말이다. 사르가소의 바다는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후회와 같은 것이다. 후회에 사로잡히는 순간 머리는 복잡해지고 행동은 느려진다. 그래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서성이게 된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하느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르가소의 바다는 후회하는 우리의 감정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으면 이미 지나간 행동과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미련만 느낄 뿐 현실 속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걷다가 끝없이 상실과 실패만 곱씹는다. 과거의 실수를 깨닫고 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만 곱씹다가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후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쨌든 항해는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과 같은 늪 속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사막을 건너려면 그저 묵묵히 걷고 걸어서 건너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걸어야 한다. 쓸데없이 뒤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항해를 한다는 것은 길을 정해 따라가는 것이니 확신이 들지 않아도 묵묵히 따라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자책을 확신으로 바꿔야 한다. 내가 이미 해버린 과거의 행동을 자꾸 곱씹고 후회하지 말자. 과거의 일에 미련과 환상이 남아도 이미 걸어온 길이다.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과거의 순간을 앞으로 나아갈 길로 만들자. 그러면 과거의 일은 내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한 페이지가 된다. 또 과거는 미성숙이 남긴 부족함 가득한 순간들이 아니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거쳐온 단계로 생각된다. 애써 눈을 감고 부정하거나 억지로 변명을 찾지 말고 부족했던 점을 인생의 시나리오 안에 포함시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면 그뿐이다. 인생에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과거에 후회가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나쳐온 여정이다. 인생의 여정은 후회의 총집합도 죽을 정도로 무겁고 버거운 일도 아니다. 내가 실제로 항해하는 수많은 길 중 하나다. 실수투성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바람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렇게 해야 사르가소의 슬픈 추억을 곱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 방파제, 슬픔이라는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다뿐이다. 바다도 사랑처럼 위로가 되면서 절망이 된다. 바다도 사랑처럼 기쁨을 주면서 모욕감을 안겨준다. 사랑은 무엇인가를 주면서도 그만큼 빼앗아간다. 사랑은 죽는다. 아니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마치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파도처럼 말이다. 사랑은 등대이자 암초, 불꽃이자 칼날이다.
사랑은 한없이 주다가도 거칠게 모든 것을 앗아간다. 아무리 아름답고 단단한 사랑이라고 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으로 치명적이다. 우리는 바다에게 지배되는 것처럼 사랑에 지배된다. 사랑과 바다는 마음대로 오고 간다. 사랑과 바다의 존재는 기적 같지만 그것이 주는 타격은 넘치는 한이만큼이나 지독하고 아프다. 하지만 이건 인정하자. 사랑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별의 슬픔은 단순히 외로움만 남기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진다. 사랑했던 상대에게 내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날개가 다 자라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성인 나비나 제비와 같다. 시련을 겪은 사람은 구름 위를 걷다가 다시 현실의 땅바닥에 내려오게 된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시련의 아픔이 참기 힘든 이유는 사랑에 빠질 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직 헤어진 연인만 생각난다.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오지 않는 전화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곁에 없는데 여전히 매달리고 자격 없는 집착만 한다. 마치 미국 속 주인공처럼 내내 괴로워하다가 이내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꿈꾼다. 지나친 애착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다. 이때 방파제의 기술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방파제가 맡은 일은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방파제는 이렇게 말한다. 소용없어. 난 안 쓰러져. 방파제 기술이 전하는 교훈이 있다. 마음이 강하든 여리든 우리는 슬픔을 누를 수 있는 마음의 방파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덕에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시련의 상처가 크면 무기력해져서 냉정함을 잃거나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련의 상처는 죽음과 같지 않을까? 그렇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그 전에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던 그 사람에게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너무나 빨리 내가 잊히고 지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 기술은 꼭 필요하다. 내 안에 방파제가 있다면 시련을 겪어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남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시련한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다.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없어도 상처에서 피가 너무 흐르지 않게 할 수는 있다. 배멀미에 치료약이 있듯이 시련의 상처에도 치료약은 있다. 선원들의 처방전을 눈여겨보자. 그것은 거친 물결이 와도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다. 우리가 상실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방파제다. 소용없어. 난 안 쓰러져. 빙하,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 우리는 살면서 성공을 기뻐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가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없거나 역경이 닥쳐도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행동을 이해하기도 한다. 만약 지금 삶에서 커다란 빙하가 가로막고 있다면 당신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마찬가지다.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억울하거나 희망을 잃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다.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계속 나답게 사는 것.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다. 모든 것을 잃거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 어쩌면 이전만큼
진두지휘하던 위치는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군함에 타고 있다. 흔히 죽지 않으면 더 강해진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역경을 견뎌도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저 역경을 헤쳐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 우리는 세로, 가로로 나누어진 도표가 아니다. 손해와 이익, 수익과 부채, 실패와 성공.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수학적으로, 회계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때에 따라 계산을 하고 성과도 낼 수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다. 우리는 숫자와 시장의 법칙에서 벗어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다. 앞에 놓인 고난과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건 그냥 삶의 한순간일 뿐이다. 결국엔 모두 스쳐 지나갈 순간 어떤 것에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나의 존재가 실패는 아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그게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자. 겨울나기는 여전히 거친 항해와 같지만 실패해도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다. 모비딕,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는 일. 빅코더호의 에이브 헤브 선장은 바다 괴물에게 다리 한쪽을 잃었다. 그 후 그는 오직 복수만을 꿈꾼다. 바다 괴물 모비딕을 잡아 죽이는 것이 선장의 유일한 인생 목표다. 모비딕은 무시무시한 흰 고래다. 우리가 에이헤브 선장이었다면 우리도 악마 같은 흰 괴물을 죽여서 없애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분노한다. 마치 벽에 대고 욕하는 것처럼. 벽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미 벌어진 일은 원래대로 수습할 수 없다. 흰 고래는 이처럼 가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우리의 욕망이 무엇이든, 우리의 원한이 무엇이든 현실은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 선장은 모비딕의 등 위에 갈고리를 던졌으나 갈고리는 빗나간다. 하얗고 매끄러운 등에서는 모든 것이 미끄러져 버린다. 이처럼 분노의 고리잡이 배에 올라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에이헤브 선장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저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격렬한 분노도 결국에는 가라앉는다. 거센 파도도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잔잔해진다. 단 분노한 상태일 때는 행동이나 말을 막 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이후의 대가를 톡톡히 치룬다. 분노에 휘감겼을 때는 결정을 하지 말고 분노부터 어떻게든 달래는 것이 좋다. 외출을 해도 좋다. 회의 중이라면 회의실을 나가거나 논쟁을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마음속으로 그만 하고 크게 외쳐보고 현재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야 한다. 분노로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지 않은가? 흰 고래는 놔주고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모비딕은 손에 넣기 힘든 무엇인가를 쫓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렬하고 간절히 원한다. 그 모든 것은 흰 고래로 상징될 수 있다. 흰 고래는 복수의 대상뿐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된 알 수 없는 오래된 욕망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쫓는 흰 고래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행동할까? 무엇을 욕망하는지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알고 있긴 할까?
우리는 의미, 이유, 꿈을 찾아 삶이라는 바다에서 헤맨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에이헤브 선장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은 거대한 제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선장은 모비딕이라는 저주스러운 향유 고래에 집착했다. 동시에 그 고래는 선장이 살아가는 의미였다.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수수께끼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뒤쫓는 흰 고래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모비딕은 성배와 같다. 어마어마하고 귀한 성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름은 붙이기 힘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망하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